네, 2부죠. 네, 오늘의 나라 걱정은 사실 그 앞에서 보셨던 패널 두 분이 영남과 호남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에 사는 20대의 시선으로 지금의 영호남에서의 대학생의 생활은 어떤지, 일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에서 계속 사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 듣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엔 좀 지역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남권으로 나왔고요. 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서 왔습니다. 물금읍. 네, 물금읍은 그 전국의 읍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읍이고요. 13만 명 정도. 10만 명이 넘는 읍이네요. 그렇죠. 그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6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전국에서 시군구 중에 인구가 22, 32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양산에서 왔고 제가 사는 양산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얘기. 너무 인트로부터 지금 벌써 부정적인 기운이 싹 스며드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저는 일단 광주에서 오긴 왔는데요. 저는 고향은 해남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땅끝 해남이고요. 땅끝 해남에서 소위 저희는 광주를 갈 때 유학 간다고 하거든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네. 해남에서 네. 광주로 유학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집은 지금 자취하시는 거예요? 네, 광주에서? 광주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유학 가보시니까? 아무래도 맨날 아침에 논밭을 보다가 학교 문을 여니까 학교가 있고 뭐 커다란 캠퍼스가 있고 건물들이 그래도 있고 상가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제가 그 용준님의 긴장감을 싹 불어올리기 위해 댓글에 가나다님이 김용준 화이팅이라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김수원 화이팅은 없나요? 김수원 화이팅 없습니다 지금. 지금 친구들 동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양산의 인심 이런 건가요? 안 됐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두 분 모시고 각 지역에 대한 얘기들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원님은 양산이 고향이세요? 네, 저는 아까 물금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본적은 원동면입니다. 약 2천, 3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면인데요. 양산시는 그래서 그 원동면 시골 지역도 있고 그 도심 지역도 있는 그 도농복합시입니다. 제 가족들도 지금 양산에 다 계시고 저도 양산에 지금 학교 때문에 부산에 잠깐 있는 기간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간도 잠깐 있었지만 양산에 어린 시절부터 계속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양산만큼 편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 된다면 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면 양산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향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내고 계신 그런 그쵸? 건가요? 네. 익숙한 측면도 있고 마음도 편한 부분도 있는 데다가 대학병원도 있고 그리고 아까 깨알같이 대학병원도 있고. 네, 양산 부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거의 홍보대사. 양산 홍보대사. 쉽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아니 용준님께서는 어떻게 해남이 고향이셔요? 네, 해남이 고향이죠. 네. 그 해남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해남에서 광주로 사실 해남에서 서울로 갈 수도 있었던 건데 그쵸. 광주로 가신 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성적이 맞췄어야 되고 중요하죠. 네, 성적이 맞춰서 조선대학교가 그래도 나름 호남 사학 명문이죠. 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선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계속 저는 지역이 살고 있는 이유는 심적 안정감이에요. 마찬가지로. 편하다. 네, 너무 심적 안정감 느껴져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한번 직장생활을 한번 하다 왔거든요. 휴학을 하고 제가 한번 했어가지고 근데 잠깐 살아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고 마음이 편한 고향이 낫다 싶어서 지금 광주에서 거주 중입니다. 아니 여기도 해남 광주 자랑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대학병원 나왔거든요. 아니, 대학병원은 당연히 디폴트 값이거든요. 광주에서 해남자랑을 해주셔야죠. 해남에서 해남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물이 맑고요. 땅이 넓고요. 그리고 일단 고구마가 엄청 유명합니다. 해남 고구마. 네, 해남 고구마는 저기 유명하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해남 배추로 아마 전 국민들이 거의 김치를 담는다고 할 정도로 그쵸. 월동 배추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고구마에 이제 김치까지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야. 네.
명품 홍보 너무 좋은데요. 네. 역시 이렇게 훌륭한 두 분 모시고 근데 결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는 고향이기 때문에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두 분께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회가 되면 그래도 좀 다른 뭐 수도권 쪽으로 떠나서 좀 기회를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산처럼 마음 편한 데가 없더라고요. 서울도 있어보고 부산도 있어봤는데 서울은 나름 이름 있는 가게다 하면은 이 30분 웨이팅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인구도 적당히 있는 양산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과학계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 중심인 양산에서 일자리를 잡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살고는 싶으나 일자리 이슈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그쵸. 용진께서는 그 앞으로도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떠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넌센스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기도 하고 떠나고 싶기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떠나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재미가 없거든요. 지방은 그리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또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간다고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죠. 아무래도. 네.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주변에서도 혹시 양산에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분위기세요? 아니면은 대체로 그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산에는 머물러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면은 양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 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따라서 10명 중에 한 5명, 6명 꼴은 지금 서울, 뭐 이천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진천으로 가 있는 친구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많이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일자리 이슈가 있어서 뭐 지역에 머물고 싶어도 머무르지 못하고 또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싶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두 분은 향후에 어떻게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하고 계세요? 저도 지역에서 전공을 살려서 관련 분야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마땅치 않습니다. 뭐 물론 정치외교학이라는 분야는 어느 지역에서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서울에 비하면은 처참한 수준이죠.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뭐 의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정당의 뭐 당직자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뭐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양산에서 거의 없는 수준이다. 관련해서 경남 전체 권역으로 봐도 창원에서도 관련해서 뭐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그런 기회가 잘 없는 실정입니다. 영남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란 지붕이라고 저희 흔히 얘기하는 이 산업단지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그래도 양산에 이런 제조업 일자리들이 좀 살아있으니까 청년분들이 그래도 제조업을 희망하면은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제조업을나 이런 공과 계열을 하더라도 마땅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제조업 중심의 그 산업 구조기 때문에 이공계나 그 관련해서 뭐 기술직들은 그 상대적으로 기회가 조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같이 인문 내지는 사회과학 계열 전공자들은 선택지가 좁다. 또 맞습니다. 광주는 어떤가요? 광주는 뭐 일자리가 지금 AI 뭐 관련해가지고 AI 특화 도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AI는 이과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문과 계열의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가 위주의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사실 많이 잘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또 아니기도 하고 해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광주하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뉴스들이 네. 광주형 일자리 네네. 해서 이제 자동차 네네. 제조업 관련한 일자리들이 좀 이제 많이 늘었나? 뉴스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요. 뭐 저번에 김문수 후보가 뭐 광주 와가지고 노조가 없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제조업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기아 자동차가 있거나 그쪽을 가려고 하지 광주형 일자리로 공공 일자리로 가려고 하지는 잘 않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예를 들어서 문과로서 졸업하신 분들은 그럼 어디서 지역에 어디로 좀 취직을 하세요? 제 주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나이가 완전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는 상황인 친구들 많이 없기는 하지만 대체로 조금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직이나 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진로를 준비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불편하신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좀 있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보랑 기회의 부족이 우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문과 그리고 이과 관련 계열해서 채용 설명회나 취업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게 자주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러 양산에서 일부러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양산에서는 경남에서는 그런 기회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혼자서 그 방향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한계.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산 그리고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라서 이공계나 뭐 기술직한테는 조금 그 일자리가 있지만 다른 계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일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나.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채용 박람회라는 걸 제가 검색을 해서 채용 박람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도 열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되게 업로드 빈도가 너무 적더라고요. 24년도에 한 번 있고 24년 초에 한 번 있고 22년 뭐 9월에 한 번 있고 2년에 한 번씩. 뭐 주기적이진 않은데 너무 빈도가 적어서 그런 부분에 좀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네요. 사진 시청자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채용 박람회 공고가 적고 또 확실히 이런 채용 박람회로 갈 수 있는 일자리나 어떤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조회수 좀 낮고 이런 기회 자체도 많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전혀 공감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박람회가 열리고 취업을 위해서 하는 뭐 각종 봉사 활동이라든지 단체 활동들이라든지 외부 활동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런 박람회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확실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광주는 어떠세요? 광주는 또 어떻게 보면 광역시 아닙니까? 네. 대광주. 근데 광주는 광역시긴 한데요. 사실 광역시 중에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광역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군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요. 네트워크 부족, 스펙, 기회 부족이 있거든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찾아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지역의 기득권들이 잡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에게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 정도는 뭐 그냥 친목 모임 그리고 뭐 스터디 정도의 네트워크고요. 스펙 같은 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일경험 정책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스펙을 쌓았다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서도 좀 지역마다 특정 산업군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타겟팅이 돼 있다 보니까 제조업 중심이라서 문과 계열 분들은 좀 취직이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기회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해서 취업을 준비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취직할 때 하는 흔한 얘기들 보면은 뭐 7스펙, 8스펙, 9스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외도 갔다 오고 뭐도 갔다 오고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업 경쟁에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시고 준비를 막 하시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계속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서울에서는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본인이 노력하면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원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 있나요? 대외 활동이 있긴 있어요. 뭐 있는데 대부분 제 주변의 대학생 친구들 보면 휴학을 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외 활동들을 찾아가서 하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서 대외 활동 있는 곳에 가서 그 그렇죠. 스펙을 쌓고 다시 돌아오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그럴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원받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뭐 알바를 하면서 하면 그냥 서울 생활, 그러니까 대외 활동도 하나의 유학입니다. 그러네요. 네. 유학에 또 네, 유학을 네, 또 다시 가야 맞습니다. 되는 네. 국내 유학을 2차례나 가야 되는 이런 현실. 왜냐면 네. 지방 지역에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월세도 부담해야 되고 월세가 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60만 원 이상이 들고 공과금 포함하면 70만 원인데 네. 그거 하면서 또 이제 대외 활동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어떤 스펙 준비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대학생으로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용돈벌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지역에서 어떻게 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좀 잘 구해지나요? 아르바이트 뭐 삼계탕집에서도 해봤고 편의점 자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뭐 없다는 건 아닌데 아르바이트 하는 그 근로자의 처우가 많이 좀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 서울권 친구들은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업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업장이요? 그렇죠.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 7시간씩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는데 전 4,000원 받고 일했고요. 이틀 일해서 이제 56,000원 버는. 근데 그때 같이 알바하고 다른 데서 알바하고 했던 친구들은 모두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저시급 같은 그런 법적 장치 같은 부분은 다른 나라 이야기거나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법적으로 지정한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곳들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라는 인식조차 그렇죠. 좀 이제 하지 못했다는. 광주는 어떠세요? 광주에서는 제가 알바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해남에서는 알바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알바비를 다 고등학생들은 4,000원에 맞춰줬었어요. 더 절반이라기보다는 한 1,180원도 사실 큰 거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거 이렇게 잘려가지고 4,000원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편의점이나 뭐 여기저기 알바 자리를 하고도 했는데 요즘은 광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단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좀 웃을 수 있는데 청년 노동자들이 거기에 70%가 들어가 있어요. 광주에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뭐 거기서 저도 물론 쿠팡 거기서 알바 해봤습니다. 꽤 쏠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비 벌기에는 괜찮은데 거기서 쿠팡 단지로 들어가서 책임자로 정규직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는 그래도 조금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예전보다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꿔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쿠팡에서 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죠. 저도 쿠팡에서 일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저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측정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장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일에 지금 사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청년분들이 70% 그 전체 구성의 70%를 청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네. 서울이랑 비교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20-30%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저 말이 방증하는 것은 사실 지역에 쿠팡보다 나은 일자리가 네, 없죠.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쿠팡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실히 어떤 지역의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저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문과가 아닐까라는 아주 합리적 추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근로계약서는 쓰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죠. 사실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이라서 뭐 친권자의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는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출을 했으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을 안 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 들으면 뭐 야근 수당은 뭐 꿈도 못 꾸겠는데요. 그렇죠. 야근 수당도 없었고 알바비 또 제때에 맞춰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야,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서울이 아닌 곳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근로 환경에 처해야 된다면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셔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진짜 똑같이 동의하는 게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해남에서 저는 이제 알바를 할 때는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휴가 가면서 할 때도 몇 손가락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이나 저나 다 아는 사람이니까 너 누구 아들이라며 누구 뭐라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는 서로 이제 신뢰가 있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서 그럼 신뢰가 있다 하면 계약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여기 서울 올라와서 인턴 생활 할 때 그때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봤고 그 전에는 써본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신뢰관계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신뢰는 왜 진수되지 않는 건지. 그렇죠. 이제 뭐 누구 아들이니까 뭐 조금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본인들이 약간 심리 네, 이런 게 신고를 하시죠. 또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과의 이제 감정 싸움이니까. 신뢰 관계가 있대잖아요. 신고를 못하는 신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지금 쭉 들어보면 결국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금 청년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고 네. 알바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준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생계를 꾸리는 부분들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또 두 분이 앞으로 또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고용 장벽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경남에만 있는 그런 직군들 말고 좀 다양한 기업이나 산업군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산처럼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뭐 대기업도 그렇고 미디어나 IT, 컨설팅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야 자체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모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전이나 뭐 인턴십,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배님이나 교수 그리고 현직자들과의 연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취업에 도움을 받는 부분 그 조언을 받는 부분은 사실 연결망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죠. 구조적으로. 근데 국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만 보더라도 뭐 지역은 지역 특성화 산업을 살려서 그리고 살리는 일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AI 이런 류의 일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예로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특화 산업이나 뭐 그리고 지역의 그 기존의 좀 산업을 고도화하는 뭐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조금 더 넓은 권역에서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의 디지털 콘텐츠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울산의 뭐 친환경 에너지나 뭐 로봇 산업, 경남의 항공이나 기계 뭐 이런 제조업의 강점을 각각 이용을 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용진님 보시기에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특화를 통해서 제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수는 좀 늘 수도 있는 네.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일자리의 양이 늘면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 니즈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 다른 요구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양이 늘은다고 해서 질이 뭐
회복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일하는 환경이 너무 그렇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일자리 뽑을 때 이제 신입을 거의 안 뽑고요. 경력직 지역에서도요? 네,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력직을 많이 뽑고요. 광주에서 신입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은 수도권에 올라와서 경력을 쌓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이 서울 가서 경력을 쌓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질적으로 배울 것이 서울에서도 더 많고 그런 생각이 얘들이 일단 팽개하고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라는 의미라서 이게 아마 저희 친구들 또래에서는 양이 많아도 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네. 상대로 질이 좀 네. 이제 높지 않은 현명성이 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좀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일자리를 넣어도 물론 이제 뭐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절반이 문과를 배우는데 이 문과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절반은 필연적으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진흥 정책도 너무나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거는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제조업 일자리는 남성분들이 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제 동기는 공과생인데 그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기업 공장 대부분이 이제 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어려움도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근무한 지 4년 차쯤 됐을 때 네.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제발 네. 나에게 여성을 소개시켜달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한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매력이 없어서 누구를 못 만나는 거지 생물학적 성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는 없는데 제 친구 말로는 생물학적 여성이 지금 주변에 정말 없다라는 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제조업 도시들에 살고 계신데 잘 만나고 계시나요? 만날 수 있나요? 네, 만날 수가 잘 없죠. 사실 뭐 제조업은 남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직무와 연결된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체로 전공을 많이 하시는 분야의 일자리는 저희 항상 경남에 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분들만 많이 남고 해서 남성분들은 뭐 여성을 많이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천에 있는데 여자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서도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도 의외인데 난 잘 만나고 있다? 저는 만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 주변인들이 이제 기아 자동차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거기서 거기 있는 사무직 분들과 이제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는 광주는 이제 AI 특화 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광주 AI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있다 하더라도 남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하다가도 눈 마주치는 게 뭐 저희 시대는. 근데 저는 용준님 말에서 말이 나온 게 이미 네. 기아 자동차에 다시는 네. 사무직 분과 만났다. 네. 그러니까 사무직종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네. 그 들어간 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틈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 들어보니까 지금 문과 일자리가 없어서 문과 반이 나와야 되고 여성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성 반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남아 있을 수 있는 숫자는 훨씬 적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게 되면 지방 소멸, 필 소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도 더 좀 짙어지는데요.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이제 원하는 일자리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이제 잡았어요. 일을 쫙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 이 지역에 살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좀 업무가 반복적이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좀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승진 체계도 좀 희미하고 조직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좀 배움을 갖는다거나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계속 그 경남에 남아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이 그리고 내 형편이 나아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정규직이라도 연봉 수준이나 처우 같은 복지 혜택은 수도권의 기업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라밸 같은 부분도 있고 조직 문화도 너무 보수적이고 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잔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방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았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청년들에게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랑 이제 지방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월급을 받고 생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들 올라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정규직이라고 해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연봉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연봉 이후의 일들, 뭐 커리어적으로 내가 밟을 수 있는 단계라든지 기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장기적 생존과 연결이 돼 있다고 느껴서 그 일자리를 좀 지속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용준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친구도 만날 텐데 각자 개인의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정규직이어도 서울에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말하는 회사 수준과 지방에서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그 수준과의 관계가 차이가 너무 커요.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수준들을 서로 비교하게 돼요. 내 회사는 어떻고 제 회사는 어떻고 이런 하는 건데, 뭐 케바케인 부분도 있는데 거의 그 회사의 비교 수준의 대상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꼰대가 있냐 없냐의 문제고 배려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지방은 진짜 배려와 존중을 해주는 분들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기득권화돼 있고 이미 조직 문화가 확실하게 뿌리 박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에 즐기는 것조차도 이제 지방과 서울에서는 즐기는 자체가 다르지다 보니까 뭐 문화생활도 경험이 사실 저희는 뭐 경험 많이 못 하니까요. 서울에서 보면은 뭐 하면 뭐 어디 미술관이라도 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애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즐기는 것들 때문에도 많이 떠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대한민국 일자리의 변화는 사실 지역 제조업부터 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흔히 다 알잖아요. 막 지역 내려가면 막 야야 너너부터 막 시작한다고 하고, 저희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동기들 중에 말씀하신 거 공대 출신 남자 친구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그 공장들로 많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3년 만에 다 돌아왔어요. 다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전문직을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당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유가 아빠는 이제 결혼하기가 어렵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 꼰대 문화 너무 힘들다. 끝나면 계속 술 마시러 가야 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제 어른급의 이제 나이 있으신 제조업 공장 반장님들과 만나야 돼서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리어적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단계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 자기가 만난 자기 커리어는 아니지만 공장 안에 있는 분들이 뭐 조공 아니면 기공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꾼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저희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니고 싶은 일자리,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다니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제조업에 있는 나쁜 어떤 직무 문화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또 이런 부분도 좋고 다른 부분으로도 지역 청년이 좀 떠나지 않으려면 일자리 측면에서 어떤 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경남 그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 친화기업 선정하는 청년 심사위원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랑 김해 지역에 그 신청해준 기업들을 가서 그 심사를 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사 조건들이 비정규직 비율이나 뭐 초봉 수준, 복지제도, 사내 문화 뭐 이런 것 같은 항목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아서 청년 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봐도 제 기준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었어요. 이 정도 조건인데 청년 친화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면은 나머지는 얼마나 열악한 수준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되게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뭐 단기 계약직이 낮은 임금의 승진 구조도 모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숫자 채우기식 고용보다 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용진님은 어떻게 보셔요? 일단은 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일단 청년들을 지방에서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알바라든지 그러니까 계약 정규직들도 청년들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물며 알바 단기 일자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뭐 떠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면 고용주들의 인식 변화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사실 고용주들 많이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너무 좋은데 고용주 고용하기 교육 정책으로 네, 아니 산업 정책으로 네. 지방 교육 일자리들을 이제 정말 고용하는 블랙 기업 없애기 프로젝트 이런 거 정말 너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나 너무 필요합니다. 네 싶습니다. 저희 또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의 어떤 그 전통이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로 우리가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사실 좀 엄혹하죠. 지방의 일자리의 다양화도 좀 부족하고 커리어적으로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냐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더 해결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계속 머무는 걸 넘어서서 정말 지역에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근로감독관이라고 하죠. 그 고용 경찰이라고 하자고들 얘기를 하던데 그 이 직종은 법을 위반했는지 사후에 단속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청년들이 겪는 노동 문제는 꼭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심리적인 압박이나 구조적인 불공정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기업의 문화 등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청년 노동 관련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근로감독관이 법적 위반만을 제약을 한다면 단속하고 집중을 한다면 이 제도는 청년이 겪는 그 애매하고 반복적인 의뢰 경험을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인데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듯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인턴이라는 이름 아래 거의 무급에 가까운 처우를 받고 원래 다 그렇다는 얘기로 넘어가는 야근 그리고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사실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역별 청년 노동 옴부즈맨을 두고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개선을 권고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정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사실 청년들이 그런 법적 문제 때문에 퇴사 욕구를 갖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거를 제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회가 청년 노동권을 개선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제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 문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원님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창직. 너무 좋습니다. 옴부즈맨 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요즘 서울에 올라가서 지방으로 내려온 청년들도 꽤 많아요. 뭐 내려와서 귀농을 한다든지 뭐 거기서 직장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뭐 귀농 정착 지원금 이런 제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도권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에 맞춰서 뭐 지방 근무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지역 정착 장려금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어쨌든 결국엔 돈이거든요. 애들이 여기서 지방에서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긴 한데 엄마 옆에서 살면은 충분히 돈 모을 수 있거든. 200을 벌더라도 모을 수 있는데 이제 인프라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떠나는 것보다는 좀 더 문화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지방 분권을 해가면서 좀 더 문화를 품질을 올릴 수 있다면 이렇게 장려금을 줘가면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경기 서울 수도권에 이제 살면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실 서울 원래 한정된 자원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힘들기 마련이죠. 그쵸. 서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실은 월세 60, 70만 원 내고 뭐 3평, 4평밖에 안 되는 진짜 밀키트나 끓여 먹을까 하는 그런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특히나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원래 집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있으니까 거기 기대서라도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하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더욱더 어려운 어떤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는 확보됐지만 자화산을 모으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노출되게 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내 마음이 편한 지역에서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잡고 그것이 뭐 연봉 1억 주고 2억 주고 이런 일자리 아니더라도 그리고 정말 괜찮은 프로세스 잘 갖춰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사실은 지역을 왜 떠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까지 심도 깊게 고민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뭐 민주당 공약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방금 말씀해주신 옴부즈만 제도 오히려 공약으로 너무나 좋은 제도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로 변할 수 있는 공약들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못한 얘기나 있으시면은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수도권에도 지역에서 올라가서 그 취직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던 지역에 있던 어쨌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9일 남은 대선 그 공약을 고르게 잘 살펴보시고 그 자기의 처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지방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어쨌든 저는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어쨌든 이 발전을 이뤄내려면 청년들이 계속 무너지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딛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다라고들 하니까 그럴 거면 저희가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뭔가 싸우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선 이번 민주당 공약에 그런 공약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해야지만이 저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약간 좀 부가적인 마지막 이야기니까 오늘 좀 사투리 좀 안 쓰려고 하긴 했는데 왜요? 사투리 좋은데. 그래요? 네. 저기 오면서 너가 사투리 많이 썼는지 내가 많이 썼는지 한번 이야기 봐보자 그런 이야기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용준님은 사투리 느낌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죄송한데 수원님은 네. 누가 봐도 경남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지금 서울 말씨 쓰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런 사투리도 뭐 네. 쓰면 좋죠. 뭐 각자 지역색인데요. 저는 네. 오히려 그런 문화들이 더 많이 살아나고 지역 사는 거 자부심 갖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히.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제 나름의 그 자부심 있거든요. 선비와 에헴, 충절의 고장. 에헴 양반의 도시로서. 맞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세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로 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제 보시면서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얘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연속돼 있는 뭐 저출생이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더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